네,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 정책과제 포럼의 세 번째 날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과제 포럼의 전체 진행을 맡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의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자리에는 이 서울 한강진역 부근에 있는 블루스퀘어 공간에서도 참여하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발제자 토론자분은 물론 여기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획위원회 위원분들, 그리고 이벤트어스라고 하는 웨비나 플랫폼으로 또 접속해 계신 정책 패널분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오늘 자리를 공유하고 계신 일반 관객들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늘의 얘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미래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영어 정책 추진단에 대해서 오늘 접속해 계신 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또 다른 분께서 접속을 하고 계실 수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9월 달에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전체 구성은 기획위원회, 그리고 추진 TF, 그리고 정책 패널,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은 코비드-19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더 빨리 인지하게 되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극장 중심의 생태계로 구성이 된 영화 산업, 영화 창작 업계가 이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공공의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발굴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영화 업계의 주된 직능조합, 그리고 주된 기업체 분들로 4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TF는 연구원,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책 패널은 총 201명으로 구성되는데 전업영화인, 그리고 예비영화인, 영화 관객,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직원, 이렇게 해서 총 20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획위원회는 주로 현재 어떤 점들을 좀 문제로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한지를 제안을 해주시고, 추진 TF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보고서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패널들은 중간 결과물 또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과 코멘트를 주시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정책 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평가 투표를 통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에는 기획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현안 인식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안으로 인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 현안들은 어떤 점에서 현안으로 인식이 되었는지가 제안이 되었고요. 그렇게 제안된 현안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추진 TF에서 16개의 정책 과제들을 뽑아내서 오늘 자리에 이르기까지 각 16개의 정책 과제들에서 그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정의할지, 어떤 점들이 좀 논의되어야 될 핵심인지 논점들을 뽑아냈고,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는 토론자분들께 그 핵심으로 뽑혀진 논점들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며 오늘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4월 달에 다시 한번 그 안을 가지고 의견을 여쭙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세 번째 날에는 영화산업 역량 및 기반 강화라는 주제로 총 4가지 세션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기획개발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영화 제작 기반 조성, 세 번째는 영상 저작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 네 번째는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한 점검과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공유, 이렇게 총 4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첫 세션인 기획개발 지원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확대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화 제작 지원 사업 내에서 약 한 30억 원 정도 규모로 적립식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그리고 한국영화기획개발지원이라고 하는 공모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기존의 예산의 한 2배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또 제작 지원 사업에서 별도로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을 빼냈습니다. 총 60억 원으로 예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기존에 있었던 제작사의 차기작 적립식 제작 지원과 그다음에 공모 지원인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도 일부 규모를 늘렸고, 여기에 더해서 씬1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가님과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쓰고 그다음에 영화화하는 단계에 결합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기획개발 활동을 하기 위한 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본 발제는 이성현 연구원께서 담당을 해주실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약간 좀 간략한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토론 때 어떤 점들을 본격적으로 중점으로 삼아 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제안을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 분들은 먼저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확대에 기반이 되었던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방안 연구의 책임 연구를 맡아주셨던 이혜정 연구원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큰 작품, 작은 작품, 많은 프로듀싱과 제작을 해주시면서 씬1에서도 되게 열심히 멘토로서 활동해 주셨던 영화사 대표님, 이동하 대표님,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승리호의 작가 역할을 해주셨던 작가법인 목한의 윤승민 작가님, 대표님, 그리고 저희 씬1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해 주신 지양규 작가님, 이렇게 네 분을 모셔서 각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연구원께서 던질 문제에 대해서, 논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이성현 연구원님께 기본 발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기획개발 지원 소과제를 맡은 담당 연구원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시급한 현안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획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당장은 잘 체감이 되지 않는 굉장히 추상적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산업에서 기획개발은 R&D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오늘 당장 체감이 되지 않아도 산업의 미래 성장 역량 지표와도 같은 산업의 기초 체력 내지 잠재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너무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고 사람들은 영화를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반드시 좋은 영화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에서 죄송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 영화 산업의 R&D, 기획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기획 개발의 공정과 인력 구성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편의 시나리오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획의 핵이라 불리는 아이디어 구상 및 구체화 단계, 다음으로 초고 지필로 일컬어지는 구체적인 스케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각색과 윤색 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기획개발 공정에 참여하는 세 직능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가,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입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헐리우드 쇼 비즈니스에서 병행하는 명칭들을 제가 추가로 덧붙여 봤습니다. 현재 한국 영화 기획개발의 평균 작업 소요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당 평균 금액 약 3억 8천만 원, 전체 순제작비로 대비하면 약 3%를 차지합니다. 기간은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로 투자 배급사의 자체 기획 작품일 경우 평균 1년 정도 전체 공정이 짧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작품에 참여하는 평균 작가 수는 3명, 영진이 통정만 크레딧 기준으로 했을 때 감독이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60% 후반대로 작년 2020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8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작년의 경우에 개봉 영화 편수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모집단 자체가 작다는 점이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시장에 흐르던 기획개발 자금이라는 것에 대한 회수가 잘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투자사들은 기획개발비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예 회수가 되지 않는 성격의 자금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에 유명 감독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룰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하우스 개념이 도입돼서 투자사들은 자체 기획개발 부서를 꾸리게 됐고요. 2010년대 후반에는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대표되는 제작사 인수합병, 분할 설립 등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컨텐츠 위주의 수직 계열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까지 극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 계열화에 많은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새로운 차원의 수직 계열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OTT 플랫폼까지 컨텐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사 플랫폼을 통한 원작 IP와 창제작 IP, 탤런트 IP와 같은 새로운 선점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개발 투자에 대한 공적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영진이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기획개발 지원은 R&D 센터격인 씬1을 따로 빼놓고 설명하자면 크게 3가지입니다. 시나리오 마켓, 기획개발 지원, 그리고 개봉작 적립식 제도입니다. 시나리오 마켓은 시나리오 유통 온라인 플랫폼으로 2005년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는 콘진원에서 운영하는 스토리움과 일부 기능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서 2019년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폐지하고 공모전과 스토리움으로 그 기능을 분산했습니다. 기획개발 지원은 사실상 2000년부터 시작한 영진이의 기획개발 분야 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별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는 단계별 지원을 도입했고 2019년에는 지원 자격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의 보완이 있었습니다. 개봉작 적립식 제도는 프랑스 CNC의 자동 지원 제도를 모델로 2012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봉 실적에 따라 영화 발전 기금의 일부를 기획개발 자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취지의 지원 제도입니다.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한 영세한 제작사의 소중한 기획개발 자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그 취지이지만 어디까지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재분배 효과에 대한 일부 우려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타 지역 영상위와 코카에서도 기획개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간 대여나 지원금, 매칭과 멘토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영진이의 사업 내용과 유사합니다. 물론 전체 지원금 규모가 콘진원의 경우 영진이보다 액수가 크다는 점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진이 기획개발 전문 역량 강화 지원센터 씬1의 설립 취지와 목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개소한 씬1은 기획개발에 안정된 통합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인 개념의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된 성과 목표는 신진 한국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공적 영역에서 기획개발 분야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개발 분야의 몇 가지 쟁점과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계속해서 인식의 전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쓸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환경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시장 질서는 재빨리 재편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공적 영역에서 이 속도를 맞춰서 하나하나 기민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인식의 전환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공적 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획개발 분야의 인식의 전환은 바로 R&D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 난립했던 기획개발 투자 경험으로 우리 영화계는 기획개발 투자에 대한 매우 경색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종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매몰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사고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기업회계에서 크게 R&D 비용과 마케팅 비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R&D 비용은 일부 자산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유무형의 성과가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약회사에서 주로 진행하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즉 R&D 비용, 기획개발 비용을 무조건 사라져버리는 매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픽사의 선례인 시행착오의 자산화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성과와 별개로 창작자의 역량 증진에 기여를 한 시스템이자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다시 이 비용이 결과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본이라는 가치로 그 무게추를 옮길 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어떤 시나리오가 결과물로 나와서 투자나 캐스팅 같은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흥행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썼던 역량의 사람이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온전한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개발 공정의 문제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이 우리 산업은 아직 인적 자본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인력의 공동화, 각 주체의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술만 마시러 다니는 PD, 받아쓰기 하는 작가, 시나리오까지 써야 되는 감독의 부담, 고스란히 이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야기하는 인재 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협동적인 네트워크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의 공동화는 연속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가 부족하다고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기획 프로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도 그렇습니다. 그냥 기획개발 분야에 지금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R&D 투자의 핵심은 사람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게추를 결과물이 아니라 인적 자본으로 옮겨서 이 각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투자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의 기획개발은 아주 소수의 역량 있는 플레이어들과 그 개인의 노하우의 기대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산업이 아니라 가내수공업이라고 합니다. 방망이 깎는 노인이 사라지면 산업은 절멸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R&D 투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거대 자본의 경쟁적인 콘텐츠 투자는 기획개발 분야의 마냥 희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유명 감독, 원작과 계약하지 아무도 모르는 신인 작가와 계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형의 자산까지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공적 지원 자금과 투자사 자금 정도로만 단순화된 현재의 기획개발 자금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더욱 조달하기 어려워졌고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 가치는 더더욱 그 격차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 불균형을 공적 영역에서 일부 조정한다고 했을 때 R&D 센터로서 C1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 이 R&D 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무형의 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인력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지금보다 더욱더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고 기획개발 노하우,
인력, 작가 데이터베이스와 레퍼런스 시나리오 리스트와도 같은 무형의 자산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적 영역으로서 모두에게 오픈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현재 상황에서 R&D 센터의 기능을 확장하고 다각화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현장에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성현 연구원께서 그간의 기획개발의 상황, 그다음에 기획개발 지원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요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규모의 자금을 기획개발이나 제작에 쓰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되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양극화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사업자들이 제작 투자 IP의 수직 계열을 이루면서 이제 IP를 대부분 흡입해 가는 IP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는 영화 산업계에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들을 하나하나 차지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단선화된 기획개발 자금이 어떻게 좀 다양화될 수 있을지와 그다음에 작품 자체, 프로젝트 자체를 기획 개발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인력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기획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신원이라고 불리우는 R&D 센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논의해야 될 요소들을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 점들에 대해서 토론자분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의 제안과 의견 또는 다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서 실무부서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저희 장광수 창작지원 팀장님과 유지원 곧 대리가 되실 유지원 대리님, 신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요. 함께 나와 계시니까 현재 지원 사업에 대한 토론자나 다른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답답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 등은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2018년도에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의식, 그리고 지금 현재 바뀌어진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아까 이성현 연구원께서 던지신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지 이혜정 연구자님의 의견을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2018년도 이 보고서를 낼 때 시점에서는 가장 심각했던 것이 이제 작가의 공동화였고, 작가 주도적인 시나리오 개발이 이루어지기 너무 어려운 거.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기획 개발은 서랍 안에 잠들어 있고,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획 개발이 되었거나 또는 대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기획 개발하는 어떤 기획의 그 영화 안에 이제 고용되는 것에 대한 고통, 그것을 생계를 내려놓고 그것에 집중할 수 없다. 이제 그리고 크레딧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점으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씬1이라는 게 탄생하면서 지금 2년 차 운영이 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자가 발전을 많이 하셔서 이제 내년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지원 대리님한테 미리 좀 설명을 들어봤을 때, 마치 영화 아카데미가 그 많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영화 인력을 산출하는 보고가 되었듯이, 저희가 이제 제안할 때 연구자들의 그 마음이 정말 영화 아카데미처럼 시나리오 아카데미로서 신원이 기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시다고 여겨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당장 2년 정도 운영된 신원의 어떤 결과물을 당장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이성현 연구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R&D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그 취지하고 되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5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인력들과 새로운 시나리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원 담당자님들이 그거를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바지런하지 않게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 열심히 지금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이 원래 목표 취지에 맞게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물리고 시간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원으로 두드러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제안할 때 전체 그림을 되게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작가들의 그 힘든 부분을 손들어주고 지원해주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아주 시급한 것이 맞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의 제도를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금액도 늘리고 그것의 그 결과물의 그 정도 수준을 높이는 그것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단계별로 구분이 됐고, 그래서 시나리오 개발 지원의 경우 두 번째 트랙이죠. 그거를 통해서 보니까 작년에 한 38편이면은 한 10편 정도가 이제 작가 단독으로 들어간 걸 제가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건 상쇄가 되고 있구나. 그렇지만 프로듀서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좀 세부적인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프로듀서 입장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듣게 됐고요.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제 한 번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게 이제 완성된 게 아니라, 저희가 CNC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자리가 됐든 정기적으로 이제 업계가 이렇게 우리가 시행해 봤더니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 하는 것을 각자의 플레이어들한테 들어서 정기적으로 그 제도를 점점 더 좀 세분화하고 세밀화해서 우리 산업에 맞게 이 공적 자금을 지금 잘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점검해 가면서, 좀 한 번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계신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적립식 자동 지원 제도, 지금 차기작 지원 제도라고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 산업에서 BEP는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그 순제작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BEP 점이 더 올라갔고, 그 BEP 점에 맞춰서 이거를 그 적립의 그 산식을 계속해서 정교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더 아래쪽으로 많이 낮추시고 전체 금액 캡도 더 낮추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재분배의 문제는 산식으로 정교화하고,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산업에서 자동적으로 다음 영화를 기획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그 구상 부분에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할 때도 냈지만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불공평하다, 뭐 빈익빈 부익부다 이런 이슈 때문에 소극적으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정교화된 산식을 오히려 도출하는 데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의 허리를 세울 수 있는 그 기획개발 작품들이 아주 자동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이 전체 어떻게 보면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 지원 제도의 허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발전시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 5년은 지켜보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지금의 노력들이 결실을 그 유형의 결실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좀 지그시 기다리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명확하게는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의 시넌에서 프로듀서, 그러니까 기획개발의 여러 세 가지 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프로듀서 입장에서 시넌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그건 아닌가요? 네.
그 프로듀서 부분 전체 기획개발 지원제도에서 말씀드린 거고 신원은 그 지금 프로듀서하고 연결된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차기자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 뭐 재분배의 제도로서 인식되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그 기획개발을 할 역량이 있는, 차기작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척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잘 제도를 잘 개선 좀 유지해 보자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이동화 대표님께는 뭐 프로듀서로서 이 기획개발 전체에 대한 뭐 상황, 그다음에 위원회의 지원 사업이나 다른 공공 영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원에서 멘토로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이제 신원에 이 담당하신 분께서 이동화 대표님을 멘토 신원 구성원으로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원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었고 이것이 어떻게 조금 기획개발 자금의 단순화나 인력 창출, 인력의 역량 강화 쪽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동화입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신원도 그렇고 뭐 그 기업에서 하는 스토리업, 그다음에 뭐 창의 인재, 그 전에는 시나리오 마켓에서 이렇게 멘토링을 좀 오랫동안 하게 됐는데요. 일단 먼저 그 물어보신 것 중에 지원 사업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이게 전체 프로듀서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뭐 차기작 적립식 지원 뭐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원 자체는 그 여러 지금 뭐 독립 제작사든 아니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제작사든, 아무튼 특히 그 제작을 사를 하면서 다음 영화를 준비하는 회사들에게는 아주 귀한 지원 제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균형 있게 골고루 모든 사람들한테 비슷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처음에 이거를 전제가 되는 게 영화를 만들어서 릴리즈한 작품들을 위주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까지 가는데 어떻게 그 가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거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실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초기에 이 지원금을 신청하기까지가 좀 어려움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개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를 관객 수에 맞게끔 차등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어떤 식으로 관객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든 영화들을 캡을 씌워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이 지원금들이 좀 분배가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제작자 입장에서는, 창작자 입장에서도 이 적립식 지원 제도는 다음 영화를 준비하고 이게 사이즈가 큰 영화든 작은 영화든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 제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를 금액들이 점점 이 전체 금액들이 줄어드는, 작년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원으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멘토링, 그다음에 뭐 이런 창작 기반의 우리가 기획개발 지원들 프로그램들이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도 있고 많은 경험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이제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자본,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저희 발제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일종의 매몰 비용으로 이제 판단하는, 어쨌든 문화 투자에 있어서 이게 누군가한테 어떤 가치로 어떻게 전달되느냐를 그리고 이 결과물의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어쨌든 재화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에 관련돼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그 리스크를 어떻게 질 거냐, 그걸 단순히 우리가 뭔가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라고 하고 모든 기회들 다 박탈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꾸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제안처럼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만 그
다양한 네트워크와 단단한 인적 구성을 위해서 능력 있는 분들께 꾸준하게 이 지원을 하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신원은 조금 더 R&D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기획개발에서부터 전체 이게 프로덕션까지 넘어갈 수 있고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전체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거를 계속 관찰하고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하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아니면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진이 차원에서 있는지 여기에 뭐가 부족한지를 꾸준히 그 지속 가능하게끔 만드는 일단 시스템이 큰 틀에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단계별로 봤을 때는 그 안에서 기획개발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중에 또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신원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큰 R&D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지금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OTT와는 어떻게 연계를 가져야 되고 이게 꼭 극장용 영화로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건지 거기에 관련돼서도 되게 유연한 생각과 많은 이 R&D의 어쨌든 연구 결과들이나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한참 오래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수시로 계속 토론하고 수시로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그 빨리 급변하는 어쨌든 상황 안에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의논해서 그 다음 방향을 좀 실패를 하더라도 가볼 수 있는 길들을 좀 열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신원 이전에 전체 프로세스를 좀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자가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그 안에 이제 신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처럼 좀 더 세분화 들어가 보면 저는 신원에서 작년에 멘토링을 했을 때는 제 기억에 세 작품을 다 다른 분들과 이제 뭐 멘토링으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게 다른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작품으로 되게 6개월이면 6개월 되게 타이트하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쪽 방법들이 방법론적으로는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신원에서도 그게 선택이 가능하기는 했었다고 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게 뭐 감독이 됐던 프로듀서가 됐던 그걸 쓰신 작가분들과 조금 넉넉한 시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최소한 6개월 정도 그 작업들을 좀 계속 공유하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신원에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신원 시나리오 이제 다른 지원 사업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 프로듀서들이나 뭐 감독님들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투자사 뭐 분들이 뭐 뛰어난 어떤 해안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획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의 처음 출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 신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좀 웬만한 그 이런 지원 사업들을 보면 완성된 시나리오를 일단은 초고를 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토론을 하거나. 대표님 죄송한데 조금 정리해서 네네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의 브레인스토밍부터 같이 인볼브돼서 다양한 파티에 계신 분들과 좀 이야기를 같이 쌓아나가는 작업의 프로세스도 있었으면 좋겠다. 신원 안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적립식 차기작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D 센터로서 관찰,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슈퍼바이징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한규 작가님께서는 신원에서 좀 뭐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인력으로서 그 작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받았었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과거를 한번 회상해 주시면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영진이 그 당선을 통해 가지고 신원에 이제 3개월 동안 창작 지원 개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소회와 함께 이제 제가 여기서 느꼈던 막막함이나 그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1년에 변호사가 한 1,500명, 또 의사는 한 1,000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신력 있는 공모전을 땄을 경우 신하라 작가는 한 1년에 한 50명 내외가 이제 당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열에 이제 하나만 한 명 정도만 한 10명 중에서 5명 정도만 이제 일거리를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도 아니고 거의가 이제 각색 정도로만 일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 안 된다는 얘기는 거의 다 들어요. 당선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상업성으로 떨어진다. 이걸 개발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5명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모를 준비하던가 이렇게 다시 이제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이제 경우로 내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딱 끝나니까 저도 좀 막막한데 저도 다행히 이제 뭐 방송국 쪽하고 이제 일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진행 중이긴 한데 이제 같은 동기들이나 옆에 있던 분들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저 친구들 어떡하지? 여기까지 올랐으면 뭔가 해냈다. 그 자긍심과 이제 뭐 기쁨도 잠시고 바로 이제 현실이 일거리를 못 얻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영화 관계자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 돈 안 되는 신화를 하지 말고 그냥 웹소설하고 드라마를 써라. 이러면 또 한 번 죽이는 거죠, 작가를요.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보면 한편으로는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3개월 동안은 정말 분에 넘치는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멘토링도 많이 받았고 작품에 대해서는 분석력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지원들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에 대한 지원이요. 또 금전적인 지원도 괜찮고 특히 멘토링 부분에서 이제 작가들이 모르는 세상을 알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이제 그 드라마 쪽에서 일을 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작가님 작품요, 작가님 작품요. 매일 이렇게 버릇이 돼 있어요. 작품 찾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영화 제작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좀 적어요. 매일 찾긴 찾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영화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가 장르가 딱 2개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파하고 또 그 마동석이라는 장르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똑같은 캐릭터로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5작품, 또 이제 2019년도에 또 5작품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올해도 이제 맹활약을 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마동석이 뭐 개성 있고 훌륭한 배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동석이라는 장르가 한국 영화의 상업성에 그 따른 장르의 한계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옴따 그래가 작품을 내놓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극을 내놓으면 야 골치 아파. 그리고 SF를 내놓으면 돈 많이 들어. 그리고 또 이제 멜로는 쓸 생각도 하지 말라. 그리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깝깝한 거예요. 작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동석류를 써가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작품이냐? 너 제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요. 그러면서도 그걸 또 찍고 있더라고요. 양산형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작업을 이렇게 어떻게 뭘 써서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저도 3개월 동안은 지원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정말 신화로 계속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걸 정말 사랑했거든요. 사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정말 이거로 돈도 벌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동기들도 있는데 한두 명 됐을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작가 뽑으면 뭐하고 또 지원해주면 뭐하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이지만 좀 작가에 대한 진솔한 대접도 해주시고 또 제작분들이 작가에 대한 그 인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이제 뭐 당선 작가의 그 막막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구조는 잘 몰라요, 사실상. 그거를 대해서 뭐 공적 자금이니 뭐 이게 구조니 뭐 이렇게 지원이니. 근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가님 이제 좀 마무리 이번- 네. 작가님께서는 3개월 동안 이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좀 시도해 보긴 했으나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애초에 원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의 작품을 써내고 그것을 영화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가는 게 좀 막막한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2010년대 초반부터 제 작품을 새롭게 어느 영역으로 해야 될지 스스로 개척을 하시고 또 작가 법인도 세우셔서 시나리오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윤 작가님께 이러한 지작가님의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또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뭐 상황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뭐 개선의 방향 이런 거 말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희호 각본 작가 목한 윤승민입니다. 승희호가 감독이 10년 동안 구상했던 영화라고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 거꾸로 말하면 10년 동안 안 들어갔던 영화인데 그 10년 동안 안 들어갔던 영화 들어가게 만든 게 저입니다. 작가의 역할, 아까 저 지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최종적인 결과는 투자 캐스팅이 가능한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시나리오의 이제까지의 평가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정량화하는 것이 좀 많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라는 게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나리오는 유독 지금 뭐 작품이라는 아직도 뭐 이미지가 좀 남아 있어서 점수를 매기는데 조금 그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건 모든 게 다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겠다 결정하려면 예산이 정해져야 돼요. 예산은 숫자예요. 영화라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관객 수도 숫자입니다. 로튼토마토, IMDb 뭐 우리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평점을 매겨요. 심지어 유튜브 뭐 예고편 조회수도 숫자입니다. 숫자는 권위를 만들어요. 아,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근데 유독 시나리오에는 숫자를 안 매겨요. 시나리오에 숫자를 안 매기는 게 마치 그 크리에이티브나 창작자를 존중하는 그런 애티튜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숫자를 안 매기기 때문에 가장 큰 부작용이 입으로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기획개발 3주째 나왔지만 뭐 제작자분도 계시고 감독님도 계시고 뭐 작가도 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영진이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란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의 공적인 기준, 공적인 평가를 받아서 뭐 90 몇 점짜리 시나리오입니다. 90 몇 점짜리 완성도 높은 그 장르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뭔가 부가 요소를 매길 수가 있어요. 이 시나리오는 90 몇 점짜리이기 때문에 최소 고료는 얼마 이상 받아야 되고 최소 인센티브는 몇 퍼센트 이상 받아야 합니다. 라는 걸 매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평가는 냉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67점짜리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67점짜리 시나리오는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67점짜리도 최소 고료는 이 정도다. 그 정도 평가가 나왔을 때 95점짜리 시나리오를 높은 비용을 주고 제작자분이 사가셔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는 제작자분의 그건 뭐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근데 60 몇 점짜리 시나리오를 사가지고 만약 영화를 대박을 내고 성공시키셨다. 그러면 그때 제작자분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시나리오 기획개발 지원 자체에 너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우리끼리 잘 얘기해서 잘 조정해서 그러면 좋은 작품 만들어 가보자. 결과 산출물이 좋은 시나리오가 됐어요. 좋은 시나리오라는 걸 누가 평가합니다 도대체? 좋은 시나리오는 결국은 각자의 취향이에요.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공적인 사업이 각자 개인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그 신원의 그 목표가 사업 목표가 신진 시나리오 작가 육성이라고 제가 봤는데, 신진 시나리오 작가를 육성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직업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를 오랫동안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저기까지는 가겠다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현업 시나리오 작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셋 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 드라마가요. 적어도 한 가지는 보장되거든요. 그 드라마는 촬영할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본에 그런 식으로까지 터치를 하진 않아요. 지금은 영화 시나리오 아무리 열심히 써봤자 일단 제작자분의 테이스트에 맞춰서 또 한 번 조정이 돼야 되고 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감독님 붙으면 또 감독님 취향에 맞춰서 또 한 번 수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분이 캐스팅되면 배우분 캐릭터 따라서 또 한 번 수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뭐 투자배급사 직원분들까지 해가지고 이 입으로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다 터져버려요. 그리고 영화가 막상 개봉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지적이 나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토리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중분들의 평가는. 근데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스토리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작가가? 저는 신원 사업을 솔직히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더 작가 중심의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작가로서도 그렇고 작가 조합원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직접 평가를 할 테니 이 시나리오들을 좀 더 정량화하고 좀 더 숫자를 붙여서 이 시나리오 자체에 대한 권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토론하고 싶은 컨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화의 제작 과정의 특성상 협업도 필요하고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의 역량으로 쓰여진 시나리오가 어디까지였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뭐 숫자 등으로 뭔가 이제 임팩트를 줄 수 있게 한번 중간 단계에 뭔가 레이팅을 하거나, 레이팅이라고 부르긴 힘들지만 임팩트 정도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신원 장영수 팀장님이나 유지연 대리님께서 지금 윤 작가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그게 지금 좀 생각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좀 해볼 만하다고 뭐 생각이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4월부터 신원 사업 담당을 하게 돼서 지금 신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지원이라고 하고요. 일단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 다 일면 다 공감이 굉장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보완 설명이나 또는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사업 시작을 하면서부터 사실 이제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문체부나 기재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실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저는 늘 이제 거의 매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이 사업이 숙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신 것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동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에 일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아마 이제 지한규 작가님도 저희 공모전 선정 작가님이시고 이동화 대표님도 공모전 멘토링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신원이 지금 신원에 소속돼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작가님들이 이제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연 20명의 작가 외에도 시나리오 아카데미라고 해서 크레딧 없는 20명의 작가님들을 지금 육성하는 사업을 사실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 위원회 기획개발 지원 사업 선정을 통해서 선정되신 작가님들, 그러니까 기성 작가님을 포함하는 거죠. 그분들도 지금 저희 신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원의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하게 있고, 이동화 대표님과 지한규 작가님 참여하신 프로그램은 이제 시나리오 공모전 멘토링에 대한 프로그램 일부였다라는 점과,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기획개발 과정에서 작가 멘토링이 좀 넉넉한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고, 기획 초기부터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작업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희 시나리오 아카데미가 아마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작년에는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6개월 안에 시나리오 한 편을 개발해내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작가님들의 사실 역량도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월로 과정을 2개월 늘렸고 그 안에 이제 비즈 매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피칭 교육 과정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나리오 집필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고요. 거기에 이제 보완해서 작년에 개발된 작품들 중에 일부 우수 작품을 또 5편을 선정해서 추가로 또 3개월의 추가 멘토링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작품에 따라서는 총 한 12개월 정도의 충분한 개발 기간을 확보해서 멘토링을 다양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해보면 사실상 작가님들이 크레딧이 없어서 오시는데 정말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승민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사업 실무자로서 좀 막막한 부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기획개발 전문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작가들을 육성하고 뭐 기성 작가님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지원하고 이런 지원 프로그램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고 사실 저의 역할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신인 작가님들이 영화 산업 안에서 작가로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사실. 그래서 저희 시나리오 아카데미도 작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나리오로 작가를 선별을 한다고 사업 공고가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연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또는 에이전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감독님들이나 여러 이제 제작자님들을 통해서 작가들을 소개해드리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사실 작가님들에 대한 충분한 처우라든지 혹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업계에 좀 충분히 이렇게 형성돼 있지 않다라는 인식을 좀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비단 이제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체계화되고 그 안에서 작가들을 육성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좀 그런 작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좀 인식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실무 담당자로서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동하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기획개발의 산업 지금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사실 저희 쪽으로도 지금 드라마나 OTT 시리즈 작가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제작사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작가님들의 인식 자체도 굳이 영화 아니어도 뭐 본인의 시나리오를 언제든 이제 포맷을 바꿔서 드라마나 OTT로 제작할 의향도 다 있으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서 산업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좀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신원이 좀 그런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뭐 담당자로서 좀 여러 가지 자리들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직업적 안정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윤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좀 뭐 숫자로 뭔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뭐 평가까지는 아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한데 저희가 시나리오 지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점수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평가 항목들이 다 있고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뭐 참신성이나 뭐 주제의 신선도라든지 아니면 작품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작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치화해서 작품을 평가해서 이제 시나리오들을 심사하고 선별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도 이제 말씀 주신 것은 그런 심사 과정에서의 점수화뿐만 아니라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체계를 만들고 지표를 만들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뭐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해 보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 이제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긴 했는데 그냥 봉합 수준으로 정리되어 오곤 한 게 있었습니다. 아까 두 분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적립식 차기작 제작 지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7천만 원까지 상한이 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5천만 원으로 상한이 낮춰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뭐 차기작을 이번 작품은 극장에서 개봉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럴 만한 역량이 있으시지만
요번에 작품으로 이제 그 성공을 관객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불운이 생겼을 때 차기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로부터 얻긴 힘드니, 그렇지만 이 제작자의 경우는 그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으니 차기작을 할 수 있는 기획개발 자금을 공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공한 돈을 많이 이번 작품으로 N차 작품으로 돈을 많이 버셨던 제작자에게도 동일하게 7천만 원이란 돈이 갔었다는 사실이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장경수 팀장님께서 그 기획개발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좀 그동안 논의되었던 점, 그다음에 왜 이렇게까지 왜 어떻게 하다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지금의 상황이 이런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 지금 시행된 지가 지금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최초에 설계할 때에 기본 방향은 뭐 당연히 아시는 바와 같이 흥행 성적표대로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 자동 지원 제도를 만들자라는 취지였었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토론이 있었던 거는 성적표대로 받아가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쉽게 해서 1,000만 영화가 7천만 원 받아가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뭐 10만 영화가 좀 더 뭐 패자 부활전 성격으로 좀 더 많이 받아가게끔 설계하는 게 맞는 것이냐. 결론은 지금 현재 설계대로 성적표대로 받아가는 거였고, 저 역시 이제 10년 뒤에 그동안 영화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었죠. 여기에 이제 몇 가지의 현재 몇 가지의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은 점은 이제 최소 흥행 단위가 있었죠. 10만이 되어야지만 받아갈 수 있다. 10만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 그 적립도 뭐 3년간 3년인가 5년인가요? 5년간 적립해서 10만 포인트가 안 되면 자동 소멸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고, 그게 그 부분에서 정말 어렵게 영화를 제작해서 릴리즈한 경우 이게 한 번 실패하고 2, 3만 모았다가 2, 3년 뒤에 또 한 편을 만드는데 여전히 2, 3만, 그래서 결국은 10만 포인트를 못 채우고 끝나버리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한 폐단이 좀 있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보완을 좀 했습니다. 최소 약간의 관객이 들어도 최소 지원금은 받아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상단에 이제 100만 넘으면은 7천만 원, 작년까지는 5천이었고 금년도에 4천입니다. 점차 좀 캡을 좀 낮췄는데요. 이미 물론 100만이라는 숫자가 뭐 쉬운 숫자도 아니고 큰 블록버스터 만든 분들한테는 그게 또한 뭐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흥행이 됐을 때에는 이미 영화사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에 의해서 충분히 차기 작품을 기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점차적으로 이제 상단의 캡은 좀 낮춰가고 있는 추세고요. 하단은 좀 탄탄하게 받쳐주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아직까지 제도에 반영하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그리 큰 숫자는 아니지만 허리 이 부분, 제가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흥행 숫자를 어디로 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당연히 100만이 최고인데, 그러면 이게 물론 허리라는 개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흥행 부분에서 뭐 50이라든가 한 7, 80이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그 이상 올라갈수록 점차 좀 내려오는 이런 구조를 갖춰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년 전과 비해서 지금은 제도가 좀 뭐라 할까요? 하후상박이라 할까요?
그런 쪽으로 좀 보완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게 작년 중반부터 계속 변형되고 반영돼서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제 하우 상박, 그다음에 상한선을 낮추고 이런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아까 이성현 연구원께서 발표하셨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상업 영화의 기획개발 비용이 나중에 이제 제작비 정산할 때 한 3.3억이 약간 넘고, 근데 초반에 이제 투자 단계까지 갈 때 제작사가 좀 가지고 쓰면서 투자 단계까지 갈 때 필요한 돈은 뭐 3억까지는 안 되겠으나 그 돈도 한 1억에서 2억 원 정도는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 사전에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사가 시나리오 뭐를 작가님과 함께 일을 해서 돈을 받는 단계까지 갈 때 필요한 실비, 뭐 제작자의 뭐 페이는 둘째치고 그런 실비 등을 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5천만 원의 상한은 좀 아까 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주셨긴 했지만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린 N-1차 작품을 개봉을 시켜서 N차 작품의 제작비 기획 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을 받았는데 N 작품으로 다시 BEP를 넘기는 성공을 거뒀을 때 그러면 N-1 작품에서 비롯된 N차 작품의 기획개발 지원금을 N차 작품이 돈을 벌었으니 다시 기금으로 좀 돌려주도록 한다면 왜 성공한 작품인데도 성공하지 못한 돈이 당장 필요한 작품들이랑 동일하게 돈을 받느냐라는 뭐 어떻게 보면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지원 사업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는 성공하게 되면 다시 그만큼을 돌려받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건 힘들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저희 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지원 이후에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체계적으로도 아니면 저희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1억 원을 썼다 손 치더라도 야 공공지원금으로 1억 원 썼잖아 하면은 투자비가 과정에서 니네 1억 원 다 인정 못 해주고 3천만 원만 인정해줄게라는 식으로 이제 투자 단계에서 그렇게 이미 집행됐던 돈의 전부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다,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으나 좀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 차기작 기획개발 작품의 제작사가 투자 전 단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의 돈을 좀 제공을 해주는 그런 지원 제도로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그러하다면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대표님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플로어에서도 지금 문성주 PD님도 PGK에서 나오신 것 같고 한데요.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지금 잠깐 여쭤보니까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흥행에 비례해서 그 상한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프랑스 제작자들도 유럽 제작자들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제작사들은 되게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 제도가.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그 흥행 영화에 대한 그 돈이 좀 그쪽으로 좀 그 지원금이 몰리는 현상,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 흥행이 잘 된 영화일수록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확실히 좀 밸런스의 문제가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좀 있다고 보고, 그 캡을 어디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개발비를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투자받기 전에 쓴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라든가 뭐 1억까지는 좀 무리일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이 상한선이 있는 건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외에 조금 더 중소규모의 힘든 영화들을 제작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지를 좀 고민하는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5천만 원을 차기작으로 그 지급을 받고 나서 이제 차기작의 극장 개봉이 성공을 하거나 투자 유치를 해서 이제 제작비로 들어간 돈을 리쿠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그 돈을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게 해서
더 N+2차나 아니면 다른 제작자에게 그 돈이 다시 갈 수 있는 그렇게 환수를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여러 제작에 계신 분들과 같이 뭐 논의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비율로 그거를 환수를 할 건지, 예, 그리고 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혜택들이 다른 그 제작사들이나 준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조금 세부적인 것들을 좀 다시 논의해서 정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 문성준인데요. 사실은 차기작 적립 지원 사업이 좀 그 한 가지 사업 때문에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제가 좀 받긴 했고요. 사실은 그거의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는 지난 현안인식 포럼이든 그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뭐 관객 수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지만 뭐 승료도 그렇고 상영 시간도 그렇지만 어쨌든 OTT로 갔을 경우에 이걸 매출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어떤 산정 기준도 사실 변화를 해야 되는 지점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설계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자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영화사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뭘 할 것인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체 개발 중인 작품으로 봤을 때는 그 차기작 적립 지원 사업으로 받는 혜택을 받는 작품이든 아니면 제작사든 회사든 수가 그렇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회사가 더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마 이견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그냥 간단하게 이번 정책 관련돼서 좀 요청사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실은 이거 하면서 지금 뭐 CJ든 쇼박스든 롯데든 현재 다 그냥 제작사로 변신을 해 있는 상태고, 그 현실을 사실은 비껴갈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소외되어 있는 주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기획개발 3주체들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오늘 아마 그 연구원이 발표하면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 뭐 자동 지원 사업이 됐던 직간접 지원 사업이 됐던 신원이 아까 뭐 작가 아카데미 형태로 작가 지원 사업도 있지만 그건 더 강화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어쨌든 그 기획개발 3주체가 필요로 하는 그 프로듀서가 됐던 아니면 기획개발 뭐 비즈니스 역량이 됐던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이 지원 사업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승리호를 제작하신 비단길인가요? 네, 제작사는 이 작품으로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다시 한번 책정하고, 발제하신 이성현 연구원님들의 포부대로 시장에서 비워져 있는 기획개발 영역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줌이나 이벤트스로 접속해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공유해야 될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손세훈 PD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손세훈입니다. 예. 지금 뭐 1시부터 시작된 얘기들을 다 잘 듣고 있고, 여러 주체들이 하신 얘기 다 일리 있고 다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논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씬원으로 이제 대변되는 작가 중심의 어떤 기획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좀 전에 나왔듯이 이제 좀 전에 문성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현재 뭐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저 3사들이 이제 스튜디오로 변신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단단한 자본을 통해 가지고 감독과 작가를 이제 흡수해가는 이 과정에서 대표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네. 그 전액식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회사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좀 단단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한 이력이 있는 회사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기획개발 사업에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개별의 플레이어로서 움직이고 있는 프로듀서들, 그러니까 기획자들에 대한 배려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신원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성 작가들과의 어떤 매칭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역량을 키워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이제 그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왜 글을 쓰는 재주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머릿속에는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고 구체화시키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정작 제가 글을 쓰는 재주가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이걸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신원이 하시는 사업 중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작가 발굴, 그다음에 작가의 고용 안정과 생활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어떤 그런 기획 작품들에 대한 매칭 이런 것도 있지만 꼭 프로듀서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머릿속에 원천적인 IP를 갖고 있는 그러나 그걸 구체화시키기에는 이제 그 어떤 역량이 조금 부족한 이제 프로듀서들과 꼭 굳이 프로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기획들이 있을 때 이 기획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작가를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작가 집단이 됐건 아니면 기성 작가가 됐건 아니면 신인 작가라도 상관없이 그 어떤 하나의 IP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면 그들을 같이 한번 묶어줄 수 있는 플랫폼도 한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공적인 자리에서 좀 이제 논의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기획개발비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각종 펀드나 이런 데서 기획 받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 트리트먼트가 있거나 아주 구체화된 어떤 시놉시스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시나리오가 초고가 나와 있거나 이런 단계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몇 장 안 되는 페이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만이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하실 생각이나 어떤 보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이템을 시나리오화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되는데요. 혹시 장 팀장님이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의도가 또는 이거 생각이 그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뭔가 글로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떤 금전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없으니 그 글 쓰는 작가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작가를 뭐 소개받거나 이런 시스템적인 걸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후자라면은 뭐 저희 그 신원에 여러 가지 그 매칭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작가들과 제작자, 작가와 PD, 작가와 투자사를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1년에 몇 번씩 개최됩니다. 물론 그게 신원에서 양성된 작가의 작품을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그 작가를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 작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이 작가는 이러한 성향의 이러한 어떤 장르를 잘 쓸 수 있는 작가입니다라는 소개 장이기도 하니 신원에 찾아오시면 그런 문제는 물론 훌륭한 작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편으로 또 따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기획개발 1, 2, 3단계도 결국은 어떤 팀 단위의 작업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어떤 작가와 또 작가가 내가 원하는 PD나 제작사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제도는 뭐 익히 다 알고 계시는 걸 거고, 뭐 신원 내 사업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혹시 그게 부족하시다면 신원 방문하셔서 저희 유지원 대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은 충분한 사업에 대한 고민거리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뭐 제안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유지원 대리님 아주 짧게. 네, 그 말씀 주신 부분에 조금 보완 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그 작가님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외에도 제작사, 그러니까 저희 작가 소속되어 계신 작가님들을 고용 계약을 하시거나 뭐 이제 작품을 매매하시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실 때 에이전시를 통해서 표준 계약을 체결하시면 각색이나 각
기본 계약 총액의 30%까지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원 매칭 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 신인 작가님들을 매칭 받으셔서 요즘 다 프로듀서님들께서는 제작사 부유를 보통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매칭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병인 대표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되게 그거는 고무적인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권위랑 권익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공적 자금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뽑히는 과정에서 굉장히 권위를 가져서 여기에 뽑혔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자신이 그 시나리오 작가로서 되게 뿌듯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줘야 사실 이 사업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게 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화계에서 이거를 뽑는 과정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 영화계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은 그냥 투자 배급사들에서 다 거절한 작품들이 거기 가서 용돈 타서 쓰는 그냥 그런 사업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고 지금은 그거가 아니에요라고 말할 만큼의 확고하게 변하는 어떤 그 심사 시스템이 전혀 없기 뭐 예전과 똑같이 심사 방식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뽑힌다는 것 자체로 어떤 권위를 갖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까 뽑히신 작가님들 말씀하시는 게 뽑혀봤자 뭐 접근하시는 이제 제작사에서는 뭐 그건 됐고 이거 쓰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 뽑히는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권위가 없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그 심사위원장이 추대가 돼서 그분이 봤을 때 이건 좋아라고 해서 선택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제작자 그 작가한테 와서 함부로 그건 됐고 내가 원하는 거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강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이 재설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권위를 갖고 뽑힐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제는 권익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아까 내 삶을 여기서 영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작가의 권익이 보존되는 상태로 매칭이 일어나서 계약이 되고 그 권익이 지켜지는 상태. 근데 그거로 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권위가 보장되느냐 또 권익이 보장되느냐 이 두 가지만 잘 디자인할 수 있으면 사실 그 중간을 채우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스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빼놓고는 얘기하는 건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신원을 포함하고 네, 윤 작가님. 네, 한 말씀만 대표님 말씀 또 첨언 드리고 싶어서 기생충이 나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 수준이 이 정도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영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저도 그 시나리오 작업한 그 승리호가 나왔을 때 한국 영화에서도 SF 영화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 라는 어떤 지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그 한국 영화 제작 지원이 아니라 한국 영화 기획 개발 지원이라면 이 사업의 산출물은 한국 영화 시나리오 수준이 여기까지 왔어? 라는 거에 지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권위라는 게 부여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한번 말씀 첨언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권위와 권익이 필요하다. 물론 아까 이 결과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뭐 이런 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권위, 그다음에 이것을 뽑힌 자들을 좀 주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다들 여러 가지 의견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자로 나와주신 분들이 주신 의견, 그다음에 객석에서 줌으로 주신 의견들을 저희 기본 문제의식을 좀 분석하고 했던 이성현 연구원께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기로 하겠고, 그다음에 최종 이 과제 기획개발 쪽 관련된 정책 보고서를 쓰면서 오늘 토론자로 나오셨던 분들, 그다음에 의견을 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저희 추진 TF 연구진에서 좀 더 의견을 더 여쭙고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획개발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또 가치평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적인 자금을 투여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게 필요하다는 말씀에 되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체계가 필요하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시급하겠다. 가치 평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다르셔서 저도 이것들을 다 분리해서 개인과 창작자와 제작자와 또 제작사가 또 다 다르다는 점을 좀 유념해서 보고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은 중소영화 제작 지원, 중소영화를 주제로 한 세션입니다. 2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